안녕하세요.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보는 수다학입니다. 저희가 방송 진행하면서 수학이 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공식이 어렵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아이들이 이런 대답을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은 흥미롭게도 수학이 왜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풀었을 때 기쁨이 크다. 외워야 할 게 적고 선생님이 좋다. 그리고 계산이 재미있다. 이런 대답들을 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런 대답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수학이 좋은 이유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이 좋게 만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수학을 풀었을 때 기쁨을 느꼈다는 말은 수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했을 때 성공 경험이 많았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성공 경험이 적은 친구들일수록 수학을 또 싫어한다는 의미겠죠. 이 말은 문제를 많이 풀어서 경험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일정하게 이렇게 성공하는 경험을 많이 늘리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좋아하지만 수학 원리들이 여러 곳에 접목이 돼서 그 활용하는 걸 찾을 때 굉장히 쾌감을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하는 산업수학처럼 곳곳에 침투해 있는 수학의 사례를 찾아서 대화를 통해서 너는 뭘 발견했니? 어머 그렇구나 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고요. 또 자기 수준에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보다 한 단계 높은 것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굉장히 실력이 향상됩니다. 네. 만약에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이 좋은 이유 설문조사를 했다면 전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수학 시간에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 두 번째가 찍었을 때 맞췄을 때 그 기쁨이 크다. 그다음에 좋은 점 2개밖에 안 쓰고 네. 98가지의 이제 싫은 이유를 쓰죠. 저는. 힘들다. 그래서 쓸 것 같아요, 저는. 전 진짜 선생님이 막 얄미워할 학생 있잖아요, 선생님. 저런 학생들 좀 바꾸고 싶다라는 욕구가 막 오르는데요.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 저희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번에 수학이 18점이었다가 네. 62점으로 40점 넘게 성적이 오른 친구가 있는데 우와. 그 친구에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수학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도 한번 수학을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수업을 잘 듣다 보니까 수학이 재밌어졌고 그다음에 그것을 친구에게 질문하고 용기를 내서 발표를 해봤더니 수학에 대한 흥미가 올라갔고 점수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해요. 네. 즉 그 친구의 이야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수학이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쨌든 뭐든지 이렇게 도전해서 성공 경험이 있다면 충분히 해볼 만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학은 재밌는 과목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개념 정리하는 방법을 도와준다거나 문제풀이를 도와준다거나 칭찬해준다거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은 엄마의 관찰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아이는 내 능력보다 약간 어려운 걸 할 때 동기가 생기거든요. 엄마는 관찰을 통해서 우리 아이 수준이 저 정도니까 얘한테 맞는 교재는 이거겠구나. 그다음에 교구제도 걔한테 맞는 수준을 넣어주면 아이들은 계속 도전을 통해서 그 수학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마가 잘 관찰하면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엄마는 엄마가 돼서도 너무 힘들어요. 학생 때도 수학을 어렵게 느꼈는데 열심히 해야 되고 엄마가 돼서도 수학을 좀 친근하게 느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수학을 재미있게 느끼기 위해서 꼭 한 가지 또 하셔야 되는 일 있잖아요. 바로 일주일에 한 번씩 수다학을 함께 보는 것. 저희도 늘 항상 수학의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자, 오늘도 수학 고민 함께 만나볼 텐데 오늘의 주인공은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과 어머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수학이 너무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부터 사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친구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제작진.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그림들. 우와, 그림 그리는 걸 정말로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실력도 굉장히 우수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 정도면 굉장히 잘 그리는 편 아닌가요? 세밀한 관찰력이 돋보이는데요. 오늘 만나볼 친구는 그림 영재인가요? 근데 지금 그림 그린 거 보면 막 공룡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여자라는 거죠.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하게 인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초등학교 1학년 박은교 양입니다. 그림 그리기에 푹 빠져있는 은교.
한창 마론 인형을 좋아하고 공주님을 그릴 나이지만 특이하게도 은교는 주로 공룡과 괴수를 그린다네요. 은교의 방을 둘러보니 역시나 선반을 가득 차지한 로봇과 공룡 장난감들. 누가 보면 남자아이의 방인 줄 알겠어요. 은교의 확고한 취향이 전해지는데요. 또한 과학을 제일 좋아하고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시계 읽는 법을 스스로 깨칠 정도로 수학에 관한 호기심도 높다는 은교. 그런데 어머니는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아이가 뭔가 익숙해지면 좀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모든 아이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연산도 학습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지루해하고 그래서 뭔가 꾸준히 자극을 주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입니다. 유치원 때 자꾸 수학 문제를 내달라고 조르기에 1년 전부터 시작한 연산 학습지. 하지만 지금은 매우 하기 싫어한다는데요. 매일 해야 할 숙제도 미뤄두었다가 하루에 몰아서 한다고 합니다. 진짜 처음이에요. 은교 숙제 다 했어요? 밀렸어요? 또 밀렸어요? 매일매일 하자. 하루에 3장. 오케이. 원래 숙제는 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웃으면서 하니까 선생님도 화를 못 낼 것 같아. 그렇죠. 예쁜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는 미루다 못해 숙제를 하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은교.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걱정이라네요. 그게 애가 하는 게 숙제라고 해봤자 수학 학습지랑 피아노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매일매일 안 하고 미뤄뒀다가 나중에 몰아서 하고 피아노도 피아노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후다닥 하고 이러니까 엄마로서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획하고 그걸 지키고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가르쳐줘야 할 텐데 그게 잘 안 돼서 걱정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학습 시간을 확보하고 습관을 길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학습지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숙제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숙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걸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교야. 오늘 수고하시고.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생했어요. 귀엽게도 현관에 엎드려 선생님을 배웅하는 은교. 은교야, 학습지 하는 거 어때? 조금 지루해요. 왜 지루할까? 맨날 똑같은 것만 하고 너무 쉬워졌어요. 네? 쉽다고요? 실제로 학습지를 살펴보니 거의 모든 문제가 맞았는데요. 덧셈 뺄셈을 배울 나이에 벌써 곱셈을 하고 있는 은교. 긴 문제를 읽고 곱셈식을 세우는 것도 잘 해내는 모습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곱셈을 소화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곱셈에 관련된 문제도 그렇죠. 척척 풀어내는 걸 보면 수학의 기본적인 자세가 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학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굉장히 저한테는 항상 제 수준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따라가려면. 항상 긴장하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학습지가 쉬워서 지루하다는 은교를 위해 뭔가를 야심차게 준비했다는 어머니. 엄마 책 한 권 샀는데 저번에 산 건데 우리 한번 풀어보자. 교재 풀자. 그게 뭔데? 이게 뭔데? 보자. 이거 산수책이야. 무슨 수학? 최고 잘하는 사람들만 푸는 수학이래. 네? 이리 와봐. 근데 이렇게 학습지가 너무 쉽다고 해서 어머님이 스토리텔링 문제집을 주기도 하셨대요. 근데 그것도 쉽다고 그래서 지금은 심화학습 문제집을 줬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왜 부럽지? 그래도 수준에 맞는 걸 찾아주고자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난생 처음 심화 문제집을 풀어보는 은교. 문제를 꼼꼼히 읽고 집중해서 풀어가는데요. 그런데 약간 당황한 모습입니다. 엄마, 이거 좀 머리 아픈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아 그래? 어떤 게 어려운데? 이거 모르는 문제가 나오자 엄마에게 SOS를 요청하는 은교. 9바구니를 모두 채우려면 감자는 몇 개 더 있어야 하는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어머니가 방금 보셨어요? 9개에다가 모두 채워야 된대. 10개씩 담는 바구니가 있는 거야. 그치? 엄마의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진 않아요. 높은 난이도에 놀란 어머니. 최대한 은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는데요. 4개 더 있어야 돼. 하지만 근데 이거를- 여전히 답답해 보이는 근데 이 은교. 과정을 쓰래. 근데 과정 쓰는 건 어렵고. 그러게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은규야, 다른 문제 풀다 모르는 거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음표 해놔. 그냥 엄마 부르지 말고, 알았지? 응. 사실 저는 수포자였거든요. 근데 아이는 솔직히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도 좋아하고 과학도 좋아하고 딱 누가 봐도 이과 성향이고. 근데 엄마가 수포자다 보니까 아이에게 막 시키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물어봐도 내가 잘 설명을 못하고 있고, 또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의 그 교육에 신경을 많이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잘 제가 하고 있는지 의문도 들고요. 내가 너무 아이를 방치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몰라서 수다하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직업은 영어 통역가. 일의 특성상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보니 집에 오면 지쳐서 은교의 학습지를 봐주기 힘들다고 하네요. 엄마 다 했어. 한편 심화 문제를 끝까지 푼 은교. 어때? 할만했어? 여기까지만 안 하고 했어. 아, 그래. 아이고, 어땠어? 뭐랄까, 스토리텔링보단 지루하진 않은데 이건 좀 어려웠어. 아, 어려웠어? 지루하진 않은데 어려웠어? 이건 좀 지루하고? 이건 너무 쉽고. 자기가 푸는 문제집의 수준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못 알아듣겠어? 어려웠다고는 하지만 학습지 수업을 할 때보다 훨씬 집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은교는 처음 접해본 심화 문제가 어땠을까요? 학습지보단 재밌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학습지보다는 나한테 조금 어려웠어요. 실제로 문제집을 살펴보니 물음표를 하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의 문제들도 곧잘 풀어낸 모습입니다. 수학도 피아노도 익숙해지면 금방 지루해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싶어하는 은교. 이렇게 똑똑하고 당찬 은교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엄마는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꾸준히 수학에 흥미를 갖게 할 방법. 수다학에서 알려주세요. 아니, 엄마의 고민은 확실합니다. 아이가 뭔가가 익숙해지면 금방 지루해한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모르겠다. 어머님이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으세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우선은 은교가 여러 가지 흥미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잘 하잖아요. 네. 그리고 수학 실력도 우수해 보여요. 그래서 습관만 잘 잡힌다면 이 친구는 수학을 굉장히 잘할 친구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관가되고 있어요. 바로 은교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1학년 아이가 지루하다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집만 바꿔주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놀이 수학과 경험을 통해서 익히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는 무조건 문제집을 풀어서 하는 게 수학 공부의 핵심이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다양한 수학놀이 체험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관건입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해도 네. 한 1 더하기 1 정도만 책으로 배우면 다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 뛰어놀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관심 있는 걸로 선생님이 좀 알려줬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우리 은교 같은 경우는 저처럼 또 공룡을 좋아하니까 네. 수학 문제도 약간 좀 공룡을 섞어가지고 자꾸 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티라노사우루스가 스피노사우루스를 10대를 때리고 3대를 맞았다. 티라노사우루스는 몇 대 더 때렸을까? 뭐 이렇게 문제 내면은 굉장히 재밌잖아요. 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자극이 좀 필요하다는 네,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네. 깜짝 놀라지만 네. 지금 이리 씨가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항상 네.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까지 제수나요? 아니, 심지어 예를 쉽게 들어서 네네, 좀 정말. 어이없긴 한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을 흥미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좋은 부분인데요. 은교 같은 경우에는 곱셈을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정답률이 상당히 높을 정도로 지금 수학 실력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지금 아직은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제를 많이 풀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좀 체험 위주의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수학을 많이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네. 특히 수학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조작 활동을 많이 할 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구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학습지가 좀 지루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면 습관을 들이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연산이 지금 이미 잘 되어 있다면 학습지는 멈추고 오히려 교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찾아본다든지 네. 아니면 그 교보제를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까를 찾아내는 것 자체에도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즐겁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보제들을 추천해 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쉽다고 하니까 부모님은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문제집을 조금 더 높은 수준 주는 걸로만 지금 하고 계셨는데 선생님들은 그것보다는 같은 걸 얘기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우리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어떻게 또 접근을 하면 좋은지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어성을 보면 매우 우수, 동작성도 우수하고요. 작업 기억력도 우수한데 처리 속도는 한 평균 수준이에요. 근데 언어성도 우수하고 다 좋은데 처리 속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로 정확성을 추구하는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다음에 혼자서만 있다 보면 속도감이 동료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얘보다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맞추는 데만 의미가 있지 그걸 빨리 푸는 건 별로 의미가 그렇죠.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도가 늘지 않았는데요. 이런 것도 전체적인 능력으로 봤을 때 조금만 그 친구들하고 선의의 경쟁이 붙으면 속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학 성취도 평가 결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후행은 90점이고 현행은 80점, 전체적으로 85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한 편이에요. 왜냐하면 성취도라는 것은 갑자기 보는 거기 때문에 뭐 준비하고 보는 게 아니어서 이 정도라면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그 자기 표현 능력이 이제 분명하고 이제 호기심이 많은 은교인데 지금 공부를 즉흥적으로 하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아요. 숙제도 몰아서 하고 그래서 습관을 잘 잡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일정한 시간에 꾸준히 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그 능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1학년 정도라면 문제풀이만 너무 할 건 아니고 네. 다양한 수학적 체험을 하게 하는 게 그 1시간 내에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보니까 일단 기본이 잘 다져져 있는 것은 확실할 것 같고 아이가 쉬어서 지루하다라고 얘기한 것도 나름 좀 납득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문제 놓친 문제들은 있었어요, 선생님? 네, 실제로는 80점에서 90점 정도를 맞았는데요.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푼 거를 봤더니 1학기 후행 같은 경우는 12번에서 16번 문제 두 문제를 틀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문제들이 표나 서술형으로 계산하는 한 자릿수 연산 문제였어요. 근데 다른 문제 푼걸 보면 연산 문제를 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꼼꼼하게 푸지 못해서 실수를 정말 했거나 아니면 이런 유형의 문제를 접해보지 못해서 문제 유형을 이해하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커서 이런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한번 접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현행 2학기 문제를 살펴보면은 8번 문제를 푼 다음에 90, 11번 문제를 쪼르르 이제 틀렸거든요. 90, 11번과 같은 다른 비슷한 문제는 또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8번 문제를 풀고 90, 11번 문제를 아예 몽창 건너뛰고 그다음 12번 문제를 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1학년 아이 중에 보면 통째로 한쪽을 건너뛰다던가 반쪽씩을 그냥 건너뛰고서 푸는 친구들이 네.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 부분마저 다 풀었다면 점수가 상당히 높았겠죠. 그래서 은교 같은 경우는 수학 실력이 우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루하다고 해서 단순히 심한 문제를 계속 제공을 해서 지루함을 풀 것이 아니라 다양한 놀이 수학을 접해서 흥미를 좀 끌어주는 게 시급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또 은교가 공부 잘하니까 또 선생님들이 이런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는데 착각하고 빠져서 빠뜨린 것 실수지요.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는 거 보니까 또 기분이 살짝 상하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은교가 너무 대단한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80점이잖아요. 저는 사실 문제집을 진짜 꼼꼼하게 보거든요. 네. 풀 수 있는 게 혹시 있나 해서. 진짜 이 친구.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네.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리 씨. 남의 얘기 같지 않아서. 자, 1학년인 은교 심한 문제집을 계속 대체해 줄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주는 게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은교의 수학 흥미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학습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수학에 관련된 만화책이나 그다음에 과학, 그 수학을 기본으로 하는 과학책들 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읽고 이해하다 보면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 키워질 거고요.
그다음에 미로책이나 추리, 퀴즈, 책 이런 것들을 사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 가지 호기심이 많고 관심이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하루에 정해진 시간 안에 오늘은 미로 한 2개만 풀까라고 하는 것을 정해준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기다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해서 들어요. 습관을 좀 잡아주자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는 거는 서점을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도서관을 직접 가서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수준에 맞고 그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책들을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고르면서 더 애착을 가지고 그렇죠. 더 흥미를 가지고 네.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 놀이 수학하면은 또 제가 또 관심이 많잖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재밌게 수학을 공부시킬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게 이 놀이기구를 좋아하잖아요. 놀이기구 타는 거. 막 뭐 자이로 드롭 같은 것도 있고 뭐 있잖아요. 설마 다양한. 그런 거 타면서 문제를 타면서 풀으라고 문제를 딱 하려고. 출발할 때 10문제를 주고 타요. 그것도 막 흔들거리면서 딱 푸는 거죠. 이렇게 풀고 나서 끝나고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재밌어하는 그 감동과 수학이 접목이 되면서 네. 아 수학도 되게 재밌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진정한 놀이 수학인데 이거는 진정한 놀이 수학?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놀이수학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면서 수학을 하는 게 아니고 개념을 잘못 알고. 그렇죠. 이게 수학도 안 하고 놀기도 힘든 그런 아 놀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지럽기만 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니까 그 수학 공부하는 습관을 이렇게 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수학적 사고력은 그 정도 시간에 확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공부하는 시간을 무작정 느리면 이 아이가 공부를 좀 싫어할 거고 그 습관을 어느 정도 공부하라고 그랬으면 나머지는 환경 속에서 나는 수학을 하는 줄 몰랐는데 알고 보니 수학을 하게 된 거더라. 아, 그렇죠. 예. 이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마트 갔다 올 때 뭐 동계산을 좀 시킨다든지 그럼 연산이 될 거고 그다음에 시간을 자꾸 물어보는 것도 또 수학인데 얘는 그 수학이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하지만 내가 배웠던 뭐 시간이든 아니면 수색이든 연산이 거기서 적용이 되면서 이게 익혀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 내가 했던 수학 관련된 놀이나 아니면 문제 중에서 좀 특이했던 것들을 가지고 일기를 써보는 것도 스토리텔링 쪽에 나중에 네.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교 같은 경우는 이해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교육 동영상을 감상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수학 동화나 애니메이션 또는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감상하면 문제 푸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수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보고 나서 거기에 포함된 수학 원리를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림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또 그걸 말로 설명하는 활동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다큐멘터리라고 하니까 보통은 뭔가 수학 관련된 다큐멘터리만 보여줘야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은교 같은 경우는 동물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고 뭐 다리수를 구분해서 동물을 분류해서 표로 만든다든지 거기에 이제 네. 증가하는 개체 수를 정리해서 숫자로 계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자체에 또 수학 원리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네. 또 아예 수학 체험관이나 수학 캠프처럼 수학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으로 탐방을 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수학과 관련된 어린이 신문이나 전기 간행물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보면은 이제 만화로도 표현이 됐고 생생한 사진과 재미있는 이슈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게 보고 또 뒤에 보면 부록처럼 실제로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까지 놀거리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면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 있습니다. 엄마께서 좀 많은 팁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엄마의 걱정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를 거의 방치하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생님, 어머님이 해줄 수 있는 역할 요 정도면 된다라고 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엄마들 중에서 수학 강박증이 있는 게 내가 수학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피아노는 못 치는 엄마가 피아노를 가르치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네. 내가 수학을 정말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수학을 정말 좋아하면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구태여 내가 자신도 없는 거를 통해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서로 수학 때문에 사이 나빠질 필요 없는 것 같고요. 특히 은교처럼 인지 능력이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 환경이란 게 뭐냐면 저는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 수학책까지를 전부 사서 교과서를 꽂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저것 푼다는 거죠. 그때 저는 답안지 보는 거 괜찮다고 보거든요. 네. 답안지 봐서라도 이해되면 3학년 거 봤다가 2학년 거 봤다가 5학년 거 봤다가 지가 보고 싶은 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거를 보통 통해서 굉장히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교구제 같은 경우도
이걸 푼 다음에 다음 걸 사주는 게 아니고요. 레벨이 높은 것까지 쭉 살아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가장 흥미 있는 레벨을 갖고 놀아요. 그럼 엄마는 관찰 속에서 저게 우리 아이의 능력이구나. 그럼 저거를 하면 좋아하겠구나. 그럼 이 아이는 수학에 푹 빠진다는 거죠. 또한 한 3학년 때부터 하는 뭐 영재학급이나 영재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주면 자기하고 유사한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걔네들끼리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지적인 욕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엄마가 반드시 뭔가를 많이 해줘야겠다는 생각은 구태 안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저학년이 되면 꼭 경험하고 또 체험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아마 그 시간을 다 지내보신 부모님들은 되게 아쉬워하는 부모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오늘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문제집의 수준만 높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놓쳐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체험들 챙겨주시다 보면 아마 소중한 시간 또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도 놓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결정적 한방 들어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수학 찾고 풀기입니다. 수준에 맞는 문제 찾기에 힘들어하는 은교,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을 찾고 또 일상생활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입니다. 은교는 혼자 공부하고 있는데요. 수학을 좋아하거나 은교하고 비슷한 아이들을 엄마가 한두 명만 찾아주면 지들끼리 놀면서 공부하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제 결정적 한방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가게 되면 도서관을 가득 채운 수학 관련된 책으로 한번 놀랄 것이고 수학 관련된 책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수학 이야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놀라게 될 것입니다. 시시하고 재미없는 수학, 책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즐거운 이야기를 만나면서 수학을 즐겁게 공부해보세요. 네, 이번에는 이리 씨의 결정적 한방 들어볼게요. 네, 제 결정적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짠! 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건데. 이거 지금 과자 중에서 네. 좀 과자가 제일 좀 작은 과자 중에 그쵸, 속하는 그쵸. 그 네, 유명한 네. 과자인데 꼬리 과자. 왜냐하면 왜 준비했냐면 은교가 이 지루한 걸 못 참잖아요. 이 지루한 거를 이겨내는 특별 훈련을 이걸로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요? 이 과자 한 봉지에 그 과자가 몇 개 들어있는지 다 세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걸 하다 보면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정말 시간이 아깝다 하면서 상대적으로 수학 문제 푸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하게 되고 야, 차라리 이거 세는 것보다는 이게 차라리 경제적이구나 하면서 수학을 즐겁게 할 수가 있고 근데 이걸 했는데도 뭔가 이 지루함이 극복이 안 된다. 네. 그럴 때는 특별히 또 뭐가 또 있어요? 지루함 극복의 끝판왕 이것까지 하게 되면은 야.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거까지 하게 되면은 웬만한 지루한 수학 문제는 다 웃으면서 네네. 행복하게 풀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와. 근데 은교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그 어림으로 해서 컵으로 해서 곱하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왠지.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내 수준으로만 생각했는데. 아니, 왠지 딱 자를 들고 와서 10개씩 착착착착착 이렇게 딱 할 것 같아요. 아, 은교야, 너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오늘은 아주 똑똑하고 수학이 오히려 너무 쉬워서 지루하다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1학년 은교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놀이 수학들을 활용해서 앞으로도 즐거운 수학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아마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수학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아주 작은 기대도 갖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 파인드 매스 시즌2 산업 전반에서 수학이 맹활약하고 있는 사례를 만나보는 그런 시간 또 이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바로 보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 보안. 네. 그 예전에 또 인터넷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인터넷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걸 못 외워서. 아니 근데 초창기 때는 그래도 편했어요. 아, 그렇죠. 초창기 때는 숫자가 4자리 정도면 됐었어요. 맞아요. 숫자 4개만 추면 되니까 그 은행 계좌번호랑 똑같이 이제 해갖고 편하게 썼는데 네. 어느 날부터 그러니까 자꾸 뭐 위험합니다. 자꾸 비밀번호 바꾸셔야 됩니다.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비밀번호가 한 8자리 이상. 8개는 쉬운 거예요. 네. 거의 10자리 이상. 거기다가 특수기호까지 넣어야 되고. 알파벳.
그렇죠. 대문자, 소문자. 그렇죠. 근데 절대로 기억할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지고 있고 또 6개월마다 또 수시로 바꿔주라고 자꾸 네. 뭐 문자가 오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해커들이 정말 너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부지런해. 네. 좀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어. 내가 지금 머리가 지금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말 이 암호 하나 외우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요. 요즘 진짜 해킹이다, 피싱이다, 보안 관련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수학이 제 역할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들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4차 산업혁명 시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의 중심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삶의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핀테크와 같은 금융 서비스와 스마트 기기 등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보호해야 할 데이터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접근도 쉬워지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암호화 기술. 공인인증서, 패스워드 등 우리에겐 이미 익숙한 기술이지만 매번 개인정보 보호와 해킹 문제가 들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옛날에는 암호는 아주 소수의 데이터,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에만 사용이 됐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기 위한 키는 금고 속에 깊게 넣어놨겠죠. 요즘은 보호해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암호화하는 키도 늘 꺼내서 써야 됩니다. 자주 꺼내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편리한 곳에, 액세스하기 쉬운 곳에 두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해커들의 목표는 암호화 스킴을 깨는 게 아닙니다. 암호화 키를 훔치는 겁니다. 결국 암호화 키만 훔치면 쉽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상황. 이처럼 암호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요. 이에 수학자들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바로 암호화 기술의 기반에는 수학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수학자와 과학자가 만나 새로운 암호 기술의 높은 안전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 키 없이 암호화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인 동형암호입니다. 제가 서울대 공대에서 사과 세미나라는 곳에 초청을 받아서 동형암호를 설명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이제 교수님 한 분이 이거를 제어 시스템에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언급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즉 이제 제어 시스템 중에서 제어 시스템의 해킹 문제를 해결을 하는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그 해킹의 방어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는 충분치 않아서 동형암호를 사용하는 게 어떤가 말씀을 하셨었고 그 이후에 이제 드론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드론을 혹시 동형암호로 보호할 수 있을 건가 궁금해졌었거든요. 그래서 드론을 연구하시는 교수님하고 한번 같이 또 만났습니다. 최근 들어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드론뿐 아니라 원격 제어 시스템이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들의 경우 해킹으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동형암호는 어떠한 수학적 원리를 사용해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암호화를 하는 과정이란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요. 암호화하기 전 상태의 벡터에 행렬을 곱해 암호문 벡터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형암호는 이 과정에서 암호화하기 전 상태에 일부러 오류를 준 후에 이를 암호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암호화하기 전에 홍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길동을 컴퓨터가 무작위로 정한 두께로 바꾸는 오류를 줍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넣은 오류를 해커라도 알아내기 어려운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 암호화하기 전 상태인 길동을 유추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렬을 기본으로 한 동형암호 외에 정수를 이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를 이용한 동형암호에서는 소위 근사 최대 공약수 문제가 어렵다라고 가정을 하고 합니다. 자,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 굉장히 쉬운 문제죠.
자, 이런 게임을 생각을 해보죠. 제가 소수 하나 P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스무고개 같은 걸 할 겁니다. 저한테 질문을 하면 제가 소수의 배수를 알려드릴 거예요. 자, 저한테 몇 번 질문을 하면 제가 가진 소수를 알아내실 수 있겠어요? 뭐 2번이나 3번 질문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배수 2개만 알고 있으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우리 이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대답을 하는데 만일 조금씩 오류를 주어서 대답을 하면 몇 번을 질문해야 될까요? 흥미롭게도 끝자리 하나씩만 바꿔서 대답을 하면 20고개가 아니라 2만 고개를 하거나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도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걸 저희가 이제 근사 최대 공약수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어려움을 기반을 해서도 조금 전처럼 이제 행렬을 이용한 것과 같은 동영암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영암호는 앞으로 데이터가 핵심이 되는 여러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스마트폰부터 은행 전산,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개인정보 시스템의 해킹을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영암호는 순수 학문으로만 여겨졌던 수학을 산업수학으로 새롭게 각광받게 할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정수론의 경우에는 어떤 사회적인 효과라든지 활용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수학적 흥미로 2000년간 연구가 된 학문이거든요. 오히려 정수론은 사회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엮이는 그런 분야였는데, 그런 순수 이론 분야의 연구가 이런 굉장히 실용적인 분야에 활용된다는 것이 아주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제 많은 순수 수학 분야들이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산업에서 사용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안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데이터를 넘어서 사람과 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보안 기술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수학. 세상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는 힘. 바로 산업수학입니다. 화면을 보니까 더 겁이 나지 않으세요? 사실 이 보안하면 우리가 무슨 그 공인인증서나 비밀번호, 암호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그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노출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정말 위험하죠. 요즘에 또 드론들도 많이 날리시는데, 맞아요. 네. 드론도 이제 해커가 딱 침입하게 되면 막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엄한 대로 막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로봇도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갑자기 저의 막 뺨을 때린다던가 나를 갑자기 때린다던가 뭐 이런 것도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생각해보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보안의 끝판왕이라고 얘기하는 동형 암호라는 것이 수학 원리로 이제 탄생을 하게 됐다는 얘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언급된 사례 외에도 동형 암호라는 게 사용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선생님. 그럼요. 뭐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이리 씨가 말한 것처럼 드론으로 이제 치맥을 배달시켰는데 해커가 침입해서 우리 집이 아닌 해커의 집으로 치맥이 우리 집 배달될 치킨을 수도 있는 가져갔단 거죠. 말이에요.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나. 꼭 막아야 되겠네. 그 영화 다이아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해커가 이렇게 침투해서 미사일의 방향도 바꿀 수도 있고 전력을 마비시킬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이렇게 동형 암호를 이용한 보안이 철저하게 안전적으로 그래요.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가장 활용될 분야를 예상해 보면은 개인정보 보호 있잖아요. 이 개인정보는 보안이 더 철저해야 되는데, 특히 신용평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이거를 익명화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 신용 정보를 알지 못하도록 익명화시켜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안성, 안전성이 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형 암호를 사용하면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제도적으로 그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 이제 동형 암호를 통해서 안전하게 개인 정보를 보안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표적인 예가 DNA 연구가 굉장히 이제 관심도가 많은데요. DNA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DNA 자료를 뽑아서 그 자료를 확충하는 게 관건인데, DNA 같은 경우는 정보들이 그 DNA 안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보안이 확보가 돼야지만 이 DNA 뱅크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동형 암호가 활성화돼서 뒷받침이 돼주면 그런 DNA 뱅크 형성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동형 암호가 등장하게 된 데는 결국은 수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많이 써서 만들어놔도 그 보안 체계를 또 해커들이 어쨌든 간에 뚫게 되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등장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선생님? 네, 아주 정확하고 간략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네, 그 기존에 있었던 암호 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인수분해를 바탕으로 한 암호 체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기하 벡터라고 하는 단원에서 2차 곡선에서 배우는 타원 곡선을 기반으로 하는 이제 암호 체계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됐었었는데요.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식들을 활용해서 암호를 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해커들이 문제를 푸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것을 풀 수 있는 암호와 키를 훔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였고, 그렇게 되면 그 키를 훔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결국엔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암호화된 어떠한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서 푼 상태에서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은 암호화된 상태에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걸 풀지 않았기 때문에 해킹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거기에 오류까지 일부러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오류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정보를 흐려놓기 때문에 해커는 그 오류 때문에 혼란이 나서 정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네. 동형 암호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암호학에서는 업그레이드되고 수준이 높은 암호학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보면 보안의 중요성은 그만큼 커질 거고요. 더불어서 수학이 그만한 역할을 더욱더 하게 될 텐데 이 분야의 전문가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과거의 보안이라고 그러면 힘센 사람이 집에 담 높이 쌓아놓고 금고를 좋은 걸 놔두면 오, 네. 그게 보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도둑놈들이 남의 집을 담을 넘을 필요가 없이 해킹을 해버리면 그 사람의 계좌에 있는 돈을 내 쪽으로 빼올 수 있고, 그러니까 랜섬웨어든 디도스 공격이든 수없이 많은 해킹 용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걸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 반면에 이 보안이 취약해지면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자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 보안을 무언가가 확실히 잡아줘야 되는데 보안이 자꾸 단계가 높아질수록 거기에 뭐 정수론이든 선형대수론이든 수학적 요소들이 굉장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물 인터넷이 커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과거의 수학자라고 하면 그 순수 수학이나 응용 수학 정도였는데 이제 산업 수학 속에서 아주 그냥 바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인터넷진흥원이나 전자통신연구원 이런 데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아직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수학을 전공한 사람들의 네. 기회는 더 많을 건데 기왕에 우리나라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런 쪽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요. 최근에 한 예로 한 대학에서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라는 그런 과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요? 그거는 뭐 공학, 그다음에 기술, 수학 이런 것들이 융합돼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기초 단계에서부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보안이 수학적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이나 그 사회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수학을 전공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많은 직업적인 기회가 존재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커가 될 바에는 정말 이 해커를 잡는 이 보안 전문가가 되는 게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좋은 머리를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여자분들한테도 인기도 많아지고. 그래요? 또 여자분들도 남자분한테 인기도 많아지고. 왜냐면 또 해커가 잡는다고 하니까 또 네. 멋있잖아요. 영화에서 오늘부터 보면. 좀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이 수학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어쨌든 또 지금도 해커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네. 좀 직종을 이제 좀 전환해라. 다시 그래요. 좀 좋은 쪽으로 일하던가. 정 그게 싫다. 근데 해커는 이제 그만두고 싶다. 그런 분들은 김일희의 매니저 자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네. SNS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 잘하세요. 해커분들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타겟됐어? 이미 벌써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사시던 대로 그냥 계속 쭉 사세요.
자, 이렇게 수다학과 함께 하시면 미래의 직업 전망까지도 가능합니다. 아마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해드린 이야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더욱더 흥미있는 수학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재미있는 수학 이야기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수학 고민 저희 수다학을 통해서 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